소득과 소비 지출 관련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절대소득 가설이라고 하는 케인즈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개인의 소비는 절대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실제 발생되는 그러한 소득에 의해서 소비, 즉 지출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나, 자, 소득의 증가분이 모두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소비에 반영된다. 그래서 소득이 10%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소비가 10%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자, 소득의 증가분이 모두 다 소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소비 성향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한 개 소비 성향은 뭐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10% 증가했는데 소비가 10% 증가하게 되면 이때 한 개의 소비 성향은 1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절대소득 가설에서는 자, 소득의 증가분이 모두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소비 성향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소득 가설에서는 평균 소비 성향이 한 개의 소비 성향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버는데 한 90만 원 썼다. 자, 이러면 90%가 되는 거겠죠. 0.9. 이걸 평균 소비 성향 보시면 되겠고, 한 개의 소비 성향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소비도 10% 증가하면 이때는 한 개 소비 성향은 1이 되는 관점인데 절대소득 가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소득 가설은 누가 주장했다?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다. 자, 두 번째로는 상대소득 가설입니다. 상대소득 가설. 두젠버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다. 그래서 소비라고 하는 지출은 자신의 소득보다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소비를 하는 이러한 습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러한 소비 습관들은 내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족의 소비 형태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인, 아니면 회사 동료. 자,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소비 습관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대소득가설은 소비는 자신의 소득보다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대소득가설은 두 가지, 톱니 효과와 전시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톱니 효과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나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는 함께 감소하지 않아.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10%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때 소비도 마찬가지로 10%가 증가합니다. 자, 근데 자, 소득이 만약에 5%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평균에 있다가 10% 상승했을 때 소비도 평등에 있다가 10% 상승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었을 때는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톱니 효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나 소득이 감소하면 원래대로라면 소비도 줄어야 되는데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톱니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전시 효과. 자, 개인의 소비 수준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주위 사람들의 소비 수준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 습관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소비 습관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톱니 효과, 전시 효과의 무엇을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이것은 상대 소득 가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톱니 효과와 전시 효과는 자, 지출 통제가 필요한 고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이 힘든 상황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지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돈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를 한 번 정도는 깊게 고민을 했었을 때 진정한 나의 소비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상대소득 가설은 톱니 효과와 전시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음만 잘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상소득 가설. 자, 프리드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현재의 소비가, 자, 소득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소득 등 일생을 거쳐 기대하는 평균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현재 내가 돈을 쓰는 것은 현재 소득은 물론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한 평균 소득, 즉 항상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소득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항상소득은 전체 평균 소득이고요. 자, 임시소득은 그냥 꽁돈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소득은 실제 발생되는 소득에다가 평균 소득을 차감한 꽁돈, 즉 잉여자금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수입 혹은 비정기적인 수입. 그래서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되며, 자, 소비도 항상소비와 임시소비로 구분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게 있고, 내가 꽁돈이 생겼을 때 소비하는 걸 임시소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그 다음에 소비도 항상소비와 임시소비로 어떻게 구분된다. 자, 그리고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항상소득이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알죠?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상소득, 이것은 평균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엇으로? 저축으로 이루어진다. 왜냐? 꽁돈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득 원천에 따라 소비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 소비 성향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임시소득과 임시소비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만약에 임시소득이 100만 원이 생겼다라고 해서 임시소비를 100만 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항상소득 가설의 사례. 자, 정기적 안정적 소득이 발생되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겠죠. 자, 이러한 사람이 연봉이 증가할 경우, 이때 항상소득도 증가하여 항상소득, 평균소득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소득이 증가해서 이때는 소비도 증가. 다만, 자, 복권 당첨은 임시소득이므로 소비는 증가하지 않아. 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자, 이러한 꽁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임시소득이기 때문에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시소득이 평생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이때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소득도 이러한 비정기소득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평생소득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조금 천천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갑자기 뭐 현재 소득은, 평균 소득은, 항상 소득은, 임시 소득은, 임시 소비 막 이런 게 갑자기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들로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소득 가설과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자, 소득과 소비 지출 관련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 생애주기 가설. 자, 안도와 모딜라니라는 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자, 보시면 개인은 생애 전체에 걸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재무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자, 장기적으로 볼 때 한기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은 같다. 자, 근데 우리가 절대 소득 가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평균 소비 성향이 더 크다라고 설명을 했고, 자, 생애 주기 가설에서는 어떻게 된다?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비교 잘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이 뭔지, 평균 소비 성향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차이가 있으나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일정하다. 그래서 소득 수준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죠.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쭉 들면서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 수준은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쓰는 것, 지출, 자, 소비, 지출은 전 생애에 걸쳐서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된다. 자, 따라서 소득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시기에는 사람들은 뭘 한다?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득이 더 많이 발생되는 생애 주기에는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한다든지 혹은 대출받은 것을 상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애 주기 가설인데 이거 절대소득 가설이랑 조금 하나 비교 정도는 해야 돼요. 아셨죠? 생애 주기 가설은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이 일치한다라고 봤고, 그죠? 절대소득 가설은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을 잘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 잘 하시고요.